비트코인이 처음 개발됐을 때는 기술을 1세대 블록체인 기술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네. 이제 지금은 2세대 블록체인 기술의 시대다라고도 얘기하고 2세대 블록체인 기술의 대표적인 주자가 바로 이더리움이라는 암호화폐입니다. 이더리움. 아까 그 대구의 그 채굴장 하시는 분도 이더리움을 그렇죠. 채굴한다고 하셨죠. 네네. 그래서 비트코인이 이제 비교한다면은 뭐 투지폰이라고 한다면 이더리움은 이제 스마트폰이다 이렇게 이제 비유할 수가 있는데요.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의 경우에는 이제 중개 기관이 없는 그런 돈의 이동 또 거래에 중점을 두었다 그러면은 블록체인 2세대인 기술인 그 이더리움은 여기에 플러스 사전에 협의한 내용을 미리 프로그래밍을 해서 이제 전자 계약서 안에 넣어두고 계약 조건이 충족되면 자동적으로 이 계약이 이제 실행되도록 하는 그런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그런 기능이 더 더해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조금씩 이제 머리가 다시 아파지기 시작하는데 과부하. 그래서 이제 쉽게 예를 들면은 비트코인은 제가 만약에 제 아이한테 1비트코인을 그냥 송금할 수가 있는데 네. 이더리움의 스마트 컨트랙트 기술을 사용하면은 내가 1비트코인을 송금하면서 야, 이 돈은 밤 9시 이후에는 못 써. 오. 술집에는 못 써라는 계약을 만들고 그 스마트 컨트랙트를 만들어 놓으면은 그거대로 이제 실행되는 것이죠. 그래서 굉장히 쓸데없다. 스마트 머니가 쓸데없어. 가능한 것이죠. 밤 9시 이후에 못 쓰고 술집에서 못 써. 그게 돈이야? 이거 듣기만 쓸데없는 돈이네.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스마트 컨트랙트 기술을 사용해서 여러 그 중개인들이 하는 일들을 다 이제 이것이 대체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기능이 이제 가능한 것이죠. 그래서 이것을 이용하면은 뭐 중고차 거래라든지 네. 또 뭐 무역 거래, 뭐 여러 가지의 어떤 종류의 이제 거래에서 자동적으로 계약이 실행될 수 있는 그런 기술적 기반이 이제 만들어져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블록체인 기술이랑 우리가 말하는 비트코인이랑 같은 건 아니잖아요. 이 기술이 아무리 훌륭하고 우리가 좋고 앞으로 우리의 미래에 어떤 계약이나 거래나 이런 걸 담당할 수 있는 최고의 기술이라 하더라도 이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이 실제 화폐로서의 가치가 있는가 그것에 대한 의문은 아직 남거든요. 우리 저 신사임당님의 그 질문에 대해서 우리 패널 분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? 한번 먼저 여쭤보고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. 저희 아이가 7살이거든요. 근데 7살인 저희 아이에게는 일단 실물 돈이 가치가 없어요. 왜냐면 그 아이는 카드를 사용하든지 아니면은 뭐 태블릿 PC 같은 데서 게임을 결제하려고 하면 제 지문을 갖다 대거든요. 네.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아예 패러다임 자체가 우리와는 완전히 다른 세계가 벌써 지금 자라나고 있기 때문에 이 아이는 이 결제되는 돈이 달러든 위안화든 원화든 엔화든 상관없는 거예요. 비트코인이든 이더리움이든 블록체인에 다 그 연결되어 있는 안전한 화폐기만 하면은 상용화 될 것 같아요. 우리 신사임당님의 생각은 저는 솔직히 되게 화폐로서의 기능을 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. 이게 어떤 자산의 하나로서 가치를 가질 수는 있겠지만 왜냐하면 우리가 국가 간에 거래를 할 때도 우리가 각종 국가들끼리 통화 수합으로 얽혀 있고 그다음에 세금에 대한 권리나 국채 같은 경우도 이미 기존 화폐로 발행이 다 되어 있고 이런 걸 전부 대체한다라는 거는 우리가 개인 간의 거래를 이상의 것들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.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화폐로서의 역할을 대체한다라는 건 좀 한계점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거든요. 지금 두 분의 의견이 좀 갈렸는데 이 업계 최전선에 계시는 김서준 대표님의 생각도 듣고 싶어요. 사실 사토시는 백서에서 그 결제 수단으로 쓰는 걸 좀 강조를 했었어요. 근데 말씀하셨던 뭐 가격 변동성 이런 것들 때문에 실제로 비트코인을 지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결제용으로 쓰기보다는 이 금을 사듯이 디지털 세계의 어떤 내 자산을 지킬 수 있는 그런 가치 저장의 수단으로서 많이 쓰는데 예를 들어 테슬라를 살 때 비트코인을 내고 샀는데 비트코인 가격이 뭐 반토막 나면은 테슬라 회사 입장에서는 큰 손해를 입게 되는 거잖아요. 그렇죠. 그것들을 해칭하기 위해서 이 선물 거래소가 열려 있으면 이 받은 금액만큼의 비트코인을 그 숏 포지션을 잡으면 되거든요. 공매도를 하면 해칭을 할 수 있는 거죠. 반드시 이 큰 무역을 할 때는 해칭을 하거든요. 선물 거래를 네, 하죠. 똑같은 방식으로 비트코인을 이용해서도 선물 거래를 하면서
가격 변동성을 해칭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화폐가 디지털화되는 거는 피할 수 없는 일이라서 각국 정부에서 CDBC라고 그 자체 디지털 화폐를 다 만든다고 들었거든요. 근데 비트코인이나 뭐 그런 이더리움 같은 그 암호화폐는 정부나 중앙기관 없이 탈중앙 집권화를 추구하는 화폐잖아요. 근데 이제 정부기관에서 이렇게 디지털 화폐를 만들게 되면 그건 또 어떻게 되는 건가요? 예전에 그 우리 우편 서로 이렇게 편지를 주고받는 거 생각하면은 그런 우편은 다 이제 국가에서 관리했잖아요. 그래서 각 국가마다 하고 또 나라와 나라끼리 왔다 갔다 하고 했는데 이제는 그 우편이 이제 디지털화되면서 전자메일이 생기면서 이제 개인들끼리도 같이 뭐 메일을 주고받을 수 있고 또 기업이 자기의 어떤 메일 시스템도 만들고 그래서 다양한 종류의 메일들이 굉장히 많아졌잖아요. 이제 그렇게 비유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그렇네요.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뭐 국가가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도 있고 또 기업이 자기의 어떤 예를 들면 맥도날드가 맥도날드 안에서 사용하는 맥도날드 화폐를 만들어낼 수도 있고 혹은 또 이제 개인들이 또 개인을 기반으로 하는 또 화폐도 만들어지는 등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디지털 화폐들이 이제 공존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. 그럼 돈은 이제 중앙은행에서 발행하는 거야라는 개념이 조금 희석이 되겠네요. 그렇죠. 이 디지털로의 전환은 모든 분야에서의 우리 어떤 인류의 하나의 흐름이다. 저는 이제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.